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원희룡, 김선규, 윤상현,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히 군복을 벗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사과도 후회도 하지 않는 내란 혐의의 정점에 선 인사는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관상가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상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은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인님 폐하에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이세요? 네. 특검은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기억하시겠지만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명태균 씨의 공천 요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 토론회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해 국방 정책에 대해 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난 지금하고 보십시오. 완전한 비핵화는 대국민 대국제사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공천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 장면을 잠시 전에 보셨습니다. 529호실, 이뿐만 아니라 자택과 지역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오후쯤에 압수수색하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검찰에서는 좀 윤곽을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이제 다 넘겨받았겠죠. 판단하기에는 오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천 개입이나 또는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 왔었다. 그런데 뭔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적절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자들 중에서 특히 당시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빼놓고는 이 사건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많은 세 군데, 자택과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까지 전격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막 속보로 막 차례로 떴었잖아요. 예. 김영선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식으로 떴는데 또 김상민 전 검사도 지역구 출마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녹취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유상현 공관위원장이 뭐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또 어떤 그 외압이 있었는지 당무 개입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는데 뭐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수수색은 당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핸드폰 포함해서 다 세 사람 거를 압수해서 그 내용도 메시지도 분석을 하면서 지금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겠죠. 이후에 이제 관련자들 소환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 대상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이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세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을 포함해서 10여 곳이라고 특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면 공천 심사를 방해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 피의자 신분 아니겠냐,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런 수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는 저희가 뭐 여러 보도와 그분 두 분 다 이제 구속까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동거래도 있었고. 그럼 과연 뭐 명태균이 됐던 김영선이 됐던 이분들이 윤상현 의원과 직접적인 무슨 거래가 있었거나 소통이 있었느냐. 뭐 사실 김영선 의원은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 전직 의원이고 또 전직 의원들이 공천 심사위원장에 대한 전화번호 알고 같은 동료 의원이었다면 전화해서 나 요번에 공천 받을 수 있게끔 나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죠라는 말은 그 모든 후보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간의 관계가 우리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계이고 확실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혹여라도 그 관계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도의 또 금전거래라든지 무슨 대가성 거래가 있느냐. 그거는 명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공천위원장을 하면서 바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된 당선인의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었으나 그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으나 그걸 과연 거부할 수 있었을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여야 막론하고 그 모든 저희가 지난 정권을 보면은 청와대가 됐던 용산이 됐던 대통령실에서 공천 관련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한 보복 수사 같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그 사실 팩트를 따져봐야 되겠으나 윤상현 의원이 과연 그런 그 불법 소지가 있는 거래에 가담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당장 유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드러난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면 정치적인 사안을 법률적인 책임을 가리는 쪽으로 풀려고 한다라고도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뭐 누구의 부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뭐 그 경우에는 처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회사의 어떤 직원 선발 심사와 관련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했던 것이거든요. 뭐 그런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당의 공천 심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그 회사의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직원 면접을 보는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뭐 기준을 바꿔서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방해로 지금까지 계속 처벌을 해왔거든요. 물론 그게 적발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이번도 정당의 공천 심사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렇게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그게 당시 공천위원장이든 아니면 정당의 대표였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뭐 증거만 확보되면 처벌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법률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밝혔어요. 2024년 11월 7일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인데 그 뒤에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라는 녹취가 나왔단 말이죠. 그 명백한 거짓말이 뭐 정치적인 비판으로 접근할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안의 본질을 좀 파악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의혹의 핵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당시에 구형량이 8년이었고요. 예. 실제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정해졌는데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심으로 2심을 받은 셈이에요.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특검에서 구형을 했던 사람이 당시 특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관련해서는 저는 뭐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정당이 했었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의 이 공천 개입이 실제 공천을 이뤄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김영선 전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공헌도가 높았고 정당 차원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해서 공천을 준 건지 이것을 과연 법적 잣대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물론 뭐 특검이 기소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을 수 있겠지만 예. 법원에서 이것을 유무죄를 따질 때 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전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오랜 정치 관행을 봤을 때 그 부분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명백한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네. 어렵다. 그거는 이미 이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도 혐의 인정이 가능한 게요. 조금 전에 들었던 이제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명태균 씨와의 그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녹취 파일에 의하면 또 그 전에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김영선은 그 창원 그쪽에 공천주라고 내가 얘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관위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을 공천이었다. 그거는 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저 발언으로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고 정치 보복이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밝혔네요. 네, 저 사실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보면 지난 특히 뭐 탄핵 과정, 그 다음에 대선
이때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지만 저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본인과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 예.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무슨 어떤 대가성으로 이 공천을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당에서 나왔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 아니냐, 충분히 의심 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과연 그 지난 정부들에서는 상관이 없었느냐,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천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수많은 행정관 출신, 비서관 출신들, 이분들이 다 대거 출마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이 관여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드러난 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선거라는 것은,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과연 아무런 대가성이 없을 때 그걸 무조건 불법이다, 넌 죄를 졌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아합니다. 예. 자, 정치권에선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입장과 또 아니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김용남 의원의 그 입장이, 시각이 좀 부딪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특검에서 지금 아직 뭔가 단정적으로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공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그 녹취록을 통해서 공관위원장이니까, 걔가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토한 결과 유무죄는 따져지겠죠. 지난번에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박 관련해서 그 선거 즈음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라고 한 그것 때문에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죄의 무게가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건에 가지를 뻗어나가 보니 공관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거는 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공천에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뭐 81차례인가요? 예. 81번인가요? 뭐 하면서 강혜경 씨의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돈 받으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놓고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더라. 뭐 이런 진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성 공천인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세비 반띵 해서 8천만 원인가 받은 그런 또 팩트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본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될 테인데,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영선 공천 받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공천을 포기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총선 공천 포기하고 도와주면 뭐 공기업 어디를 보내주겠다, 또 이런 녹취록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낱마처럼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재용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뭔가 대가가 주고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은 것 이외에 그 무엇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드러난 자체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은 이미 커져버렸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전방위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또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도 이 한 건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 비교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수사의 항배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입니다.
특검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그 이유는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차원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건 특검에서 밝힌 건 아니고 언론 보도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간부들의 여러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 통일교 핵심 관련자인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협조받는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이건 보인다는 표현을 쓴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윤상현 의원 관련해서요.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내가 얘기하겠다. 윤상현, 그러니까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2년 반 뒤인 2024년 12월 24일에 윤상현 의원은 앞서 들으신 대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두 번째, 얘기를 했다면 그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뀌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으니까 뭔가 바뀐 것을 좀 시사하는 그 뉘앙스는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적 쟁점으로 풀어 나가면 된다고 보세요? 법률가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정당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느냐? 드러난 적은 없죠, 적어도. 예.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헌법에는 상권 분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근데 정당 공천, 특히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의 독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 공천 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상권 분립을 규정해 놓은 헌법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고 과거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특히 당시 여당의 공천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많이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근무 경력이 특히 당원들의 어떤 선호도의 요소가 돼서 경선에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관위원장한테 뭐 전화해서 누구 공천 줘라 마라라고 하는 게 드러난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정당에 대한 공정한 정당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거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윤상현 전 의원에 대해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신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특검이 발족할 때부터 무리한 정치적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 정당 측에서 많이 제시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민주당이 자당과 관련한 분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다. 이거 뭐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엔 5개 재판 받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국민들께 맺던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자신이 재판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받고 있는 그 혐의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 관련한 수사도 우리가 지금 검찰 특검의 이 검찰 수사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걸 기다려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자꾸만 국민의힘에 관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예. 아쉽다는 거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압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3대 특검이 발족을 할 때 관련 그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뭐 국민의힘 의원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특검을 왜 합니까? 150일 가까이 한정된 시간 안에 제대로 수사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이 발족을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누누이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전혀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국민들의 목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월 지나다가 결국에는 파면당하고 특검 드디어 발족해서 가는 것인데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이걸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그러면은 수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럼 특검을 왜 돈 들여서 발족을 시켰습니까? 세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국민의힘 그런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드러나는 과정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인은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구 한 사람을 그러면은 관련자 중에서 빼고 가는 것은 더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보여지고 그 사건 하나하나 혐의들이 의원들이나 원내에 막론하고 수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오히려 정치 안정을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타당한 지금 그 수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설명을 브리핑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상겸 당시에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군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입장이 어제 나왔는데요.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군복을 벗었을 것이다. 라는 입장도 냈고요. 증인 신문을 포기했네요. 전직 대통령은 입장을 전혀 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부하였던 사령관들까지도 저렇게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아니 어떻게 계엄을 막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 당시에 국무회에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에서 일했던 사람들. 근데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 여인영이 했던 저 반성, 전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법리적으로 자기가 또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발언들 그리고 증인 신문 포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완전히 포기를 했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12월 3일 가담했던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아쉬운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기다리는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 그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거나 아니면 밖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그나마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작년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뭐 우발적으로 즉석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또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전에 군 인사부터 쭉 조정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누가 뭐래도 비상계엄 준비와 실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뭐 이제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는 거의 포기하는 듯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는 것은 주로 이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피고인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는 절차를 포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죄다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앞으로도 계속 반성의 시간을 한동안 오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어제 재판이라고 했는데 오늘입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오늘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고요. 지난달 30일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전에는 발뺌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현장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맞죠, 의원님?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인적 쇄신 해야 된다고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은 인적 쇄신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탈당시켜야 한다 혹은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등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분란만 커진다며 곤란해했고 이런 일들이 직을 내려놓은 이유가 됐다고 안철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비열한 행태라며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혁신 대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혁신 시도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국민의힘에선 좌초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혁신의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흐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은 될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임을 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대위 날짜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혁신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와 대상에 있어선 서로 시각차가 커 보입니다. 예, 요즘 국민의힘 안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작 혁신은 안 보인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당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즉,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것으로 말하는 듯합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의 오늘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했다.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이고 성공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쌍권이라고 표현하죠. 쌍권의 두 당사자들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우리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게 공허한 메아리로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혁신과 쇄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부분이 무엇일까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이 그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우리 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난 3년간 국정을 책임졌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그 결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잘못했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혁신을 통해서 그 내용 분석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혁신과 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혁신위가 활동하기도 전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비대위에서 이걸 해달라라고 했던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어떤 결과를 내놓고 우리가 논의한 결과가 이거니까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라는 게 이 선후관계가 맞았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비대위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안 의원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혁신위원장 기왕 시켜줬으니까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안 의원도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건 아니겠습니까?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전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글쎄요, 국민의힘에는 어떤 위기감이나 절박함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선 내내 빅텐트 외쳤는데 지금 폭염입니다마는 그 폭염을 뚫고 천막 당사라도 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권영세, 권성동 저 그 두 분 쌍권이라고 불리는 두 분이 나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가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미숙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이브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인이 얘기한 걸 보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정권을 부여받은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미숙함 이런 걸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인즉슨 안철수 의원의 말들이 다 맞죠. 인적 청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쇄신 당이 코마 상태라는 것 이런 진단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불발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 쌍권이라고 불리는 두 분이 이렇게까지 안철수 의원을 몰아붙일 일이냐. 예. 그렇게 당이 한가한가. 그리고 본인들은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무슨 무법지대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송원석 비대위는 저 두 분을 위시한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탄생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의 어떤 혁신안, 인적 청산이 먹힐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득달같이 저렇게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당신이 혁신 대상이야 라고 할 만한 일인가. 예.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왜 지난번에 단일화 불발되고 그 5월 1일이었던가요? 10일이었던가요? 그 과정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잖아요. 책임을 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니었겠어요? 다 잘했고 안철수가 혁신 대상이라면 왜 물러났어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당원들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빗발쳤던 거 아닙니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살을 돌려서 삼고초려에서 모셨다는 혁신위원장이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점점점 더 희망이 없구나. 이 마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뭔가를 해야지 무슨 또 혁신위원장을 새로 모셔와서 하겠다는 것인지 전대 앞두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전당대회로 시선이 다 쏠리는 마당인데요.
네, 사안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 쌍권이 입장을 내면서 혁신위가 자초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재용 의원은 혁신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는 혁신이 들어간 줄 알았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제 이름도 빠져 있었고 박은식 그 광주에서 출마했었던 위원장도 빠져 있었죠.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으나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으나 정확한 내용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워낙 싫어하니까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 싫어하니까. 네. 예. 뭐 저희는 나름 그래도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또 천목회 멤버이기도 했고 천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 비대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든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선과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면은 예.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게 맞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물러난 것에 대해서 또 철수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한 철수 중에 가장 명분 있는 철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예. 들고요. 뭐 당대표 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뭐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혁신위가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떤 혁신위원장을 모신다 한들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게 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미 벌써 정치적으로는 사망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망 누가 사망했다고? 혁신이. 혁신이가요. 네. 예. 국민의힘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예. 안철수 위원장이 저는 좀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쌍권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사실 요즘에 뜨는 단어 있거든요. 언더찐윤이라고. 예. 그 언더찐윤들이 더 문제인데 그들의 인적 쇄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어찌 보면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못이 덜 있는 쌍권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는 저는 그건 안철수 위원장의 실수였다고 봅니다. 예. 언더찐윤이 누굴까요? 언더찐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병풍 뒤 대감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누굽니까? 그 주로 뭐 지역적으로 보자면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고요. 사실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항상 권력 앞에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권력에게 아부하거나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더찐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쌍권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잖아요. 언더친윤은 몇십 명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다 인적 청산하려면 사실은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숫자적으로 수십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적 청산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총선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온 현역 의원들이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글쎄요,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뭐 하여튼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당에서 쫓아내자니 숫자가 너무 많고 의원직 박탈은 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방법을 고안해낸다고 하면 일단 대표성이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받아내는 정도가 인적 청산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 김용남 의원님께서 우리 당에 몸담고 계셨었잖아요. 잘 아실 텐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해서 뭐 몇 명 대충 정리해가지고 또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카페 밑에다가 다 쓸어놓고 가자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3년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얘기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은 목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몇 그거를 명이나 지금 필요할까요? 당장 할 수 없다고 해서 예. 그것이 지금 할 수 없는데 무슨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몇 명 불출마 선언 갖고는 우리 이재용 의원님이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충분하고 가능한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를 스스로 밟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겠어요? 예.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두 분 의견의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용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려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아마 2028년에 있을 공천을 앞두고 시작될 겁니다.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다면 지금부터 벌써부터 뭐 중진 의원들 또는 영남 일부 지역에서 기득권을 쌓아왔던 분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선이 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바꿀 만한 동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또 혁신 안 하고 쇄신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자체적인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그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데려와서 혁신안을 마련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대표성이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서 이 당대표가 우리 당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가장 먼저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45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인적 청산을 함께 언급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한남동 단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거든요. 무려 45명이 갔는데요. 네, 이런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인적 청산의 대상이 저는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45명이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갔고 그래서 인적 청산의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45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저 거기 단순히 저 45명이 저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 그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못한 부분, 왜 계엄까지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건의를 했던 아니면은 무슨 짓을 했던 몸부림을 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막았었던 세력은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 어떤 세력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몇 명 정도 됩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45명보다 많나요? 아니요, 그거보단 적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글쎄, 인적 청산 필요하죠. 조경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당대표. 근데 행간을 읽어보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청산의 필요성, 당위성과 또 현실 가능성은 엄연한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셀프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혁신이마저 좌초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비대위의 면면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김용태 비대위에서 제시한 개혁안 5가지는 국민의힘이 살기 위한 몸부림 중에서 최소한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계속해 왔던 거 있잖아요. 석고대죄하는 것, 당명 바꾸는 것, 당 색깔 바꾸는 것. 그게 최소한의 노력들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 소위 언더 찐윤들의 지지를 받아서 현재 비대위가 탄생을 한 것인데 당 지도부는 뭐 전당을 통해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원내대표는 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새로 탄생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적어도 소위 언더 찐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또 친윤색을 띤 인물들은 그 지도부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얼굴이 좀 바뀌었네, 면면이 좀 바뀌었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볼 모양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똑같은 얼굴에 지도부 구성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 지도부가, 새 지도부가 어떤 개혁안이나 쇄신안을 내놓더라도 크게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출마를 해서 뭔가 개혁안, 혁신안을 들고 하지 않으면 언제 나와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 나온다면 이해는 잘 안 되는 대목이죠. 예.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고심 중이죠.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실익이 있겠느냐 또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과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한 구도 자체,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떤 쪽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바뀔 만한 여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전 친한 게는 아닌데요. 전 어제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이게 혁신이 얘기를 이제 기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이거를 혁신 당 대표라 그랬나요? 혁신 이제 전당대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이제는 혁신으로 넘어간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명사 하나 이 전당대회에 주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았고 뭐 주위에서도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측근들의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듣긴 했는데 어제부로는 그것이 바뀌지 않았나. 당의 지금 전당대회 상황이.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분은 또 목요일에 뵙는 분도 있고요. 고맙습니다.